일단 삼성생명이 8.69%의 전자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대략 0.43%까지 낮춰야 돼요. 이제 물산 입장에서는 지주사를 포기하는 거죠. 전자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생명이 팔아야 되는 건 한 30조 정도, 물산이 팔아야 되는 거는 10조가 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소유 분산 기업들의 경구의 입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많았어요. 뭐 삼성그룹이 혹시라도 이제 과연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라는 거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유한타증권의 최남곤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 보험업법 개정안이죠. 이제 소위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게 다시 이슈가 되면서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 엄청 뜨거운 댓글도 달리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삼성 해체법 아니냐, 뭐 이거 나오면은 삼성 주가 폭락한다, 뭐 이런 뭐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이 법이 무슨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내용 위주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삼성생명법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전체 운용 자산에서 3%를 이제 3%까지 보유할 수 있는데 그거를 취득가를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시가로 바꿔서 새롭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가가 아니고 처음 취득했을 때 가격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가치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거의 취득 시점이 60년대이기 때문에 거의 그 원가는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60년 전에 취득한 지분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동안 계속 꾸준히 이런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논의가 처음 시작된 건 2014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한쪽에서는 이 보험 계약자의 돈이라고 보는 거죠. 이 돈의 소스를. 근데 이게 결국 계열사의 지배에 활용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삼성생명의 그 운영자산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어떤 한 특정 자산의 아무래도 비중이 좀 높다라면 그 자산의 변동성이 생겼을 때 결국 보험계약자의 그 안정성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거든요. 이 법이 만약에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이제 취득가 기준에서 시가평가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사가 갖고 있는 그 삼성전자 주식을 얼만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 3분기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일단 삼성생명이 8.69%의 전자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대략 0.43%까지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얼추 한 8% 초반 정도를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거의 대부분을 다 팔아야 된다는. 뭐 다 팔아야죠. 네. 그리고 삼성화재는 지금 현재 1.49%의 전자지분을 갖고 있는데 얼추 한 0.8% 정도 팔아가지고 0.69% 정도까지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이 기존에는 그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인 상황인데 보유 지분을 이만큼 정도 팔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좀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 변하게 돼요? 네,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좀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이 여러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업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공정거래법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재용 이제 일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수관계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대략 20.79%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대 주주는 삼성생명, 그리고 2대 주주는 삼성물산, 그리고 3대 주주가 홍랑여사 순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대략 한 8.69%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산이 5.01%, 그리고
이 오너 일가가 대략 한 5% 초반을 갖고 있어서 이제 20.79%가 되는데요. 삼성생명이 현재 1대 주주인데 지분을 파니까 그러면은 현재 2대 주주인 물산이 1대 주주로 지위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공정거래법하고 엮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비율이라는 게 있고 그 지주비율은 어디에 쓰이냐면 지주회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정을 할 때 그 지주비율을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공정거래법상에 따르면은 그 해당 회사의 별도 기준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이 회사의 지주 비율이 50%가 넘어가면 이건 엔드 조건이거든요. 네네. 넘어가면 그냥 강제로 지주사 전환이 돼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삼성물산은 자산 총액이 5천억 원이 넘어가겠죠, 당연히. 네네. 근데 지주 비율은 현재는 13%밖에 되지 않아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주 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에 삼성전자를 카운팅하지 않거든요. 근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가지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지주비율 계산할 때 분자에다가 삼성전자 지분 가치를 카운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전자지분을 팔자마자 바로 삼성물산의 지주비율은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준수를 해야 돼요. 2년 이내에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데 이 삼성물산 입장에서 걸리게 되는 조항들은 대표적으로 2개 정도가 좀 핵심인데요. 하나는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회사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30%까지 지분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준수하려다 보면은 물산이 해야 되는 거는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을 전부 다 팔아야 됩니다. 예, 지금은 삼성생명 지분을 19%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다 시장에다 내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룹 내부에서는 일단 금융계열사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무조건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생명 주주들 입장에서는 19%의 지분이 외부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버행에 대한 위험에 직면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산 입장에서는 전자주식을 30%까지 늘려야 될 텐데 근데 지금 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추가로 시장에서 25%의 지분을 더 사야 되거든요. 근데 금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 86조요. 예. 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좀 팔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대략 40%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걸 다 판다고 해도 한 20조 원대 초중반밖에 되질 않아요. 그것도 세정 기준이고 세후 기준으로는 당연히 법인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 지분을 다 판다고 해도 그래봤자 한 4조가 안 되거든요. 그걸 다 해도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더해봤자 제가 계산했을 때는 30조도 안 되기 때문에 이 86조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삼성 이제 물산 입장에서는 지주사 전환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건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산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뭐냐면 지주사를 포기하는 거죠. 근데 포기하려면 어쨌든 지주 비율을 5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자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한 거는 그럼 2대 주주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 전자 주식에 대한 카운팅을 할 때 뺄 수 있으니까 지주비 계산할 때 그래서 지금 3대 주주가 홍나의 여사니까 홍나의 여사는 1.97% 정도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97 이하로 떨어뜨리면 됩니다. 엄청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네요. 3% 정도 팔아야 돼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 삼성생명이 팔아야 되는 삼성전자가 한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삼성물산이 지주사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내놔야 되는 지분 가치는 또 얼마 정도가 됐는지 각각 얼마씩인 거예요? 일단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이 팔아야 되는 건 한 30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물산이 팔아야 되는 거는 한 10조가 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합쳐서 최대 40조 이상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블록딜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갑자기 내놓으면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니까 블록딜을 통해서 계열사 간 지분 교환 방식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은 그나마 좀 충격이 덜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그 방법도 가능한가요? 일단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자본시장법상으로
그 자사주는 무조건 공개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서는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 개정을 해야 돼요.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가지고 그 전자가 해당 주식을 자사주의 형태로 매수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거는 자꾸 요 하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법을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법이 바뀌는 것 때문에 또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기업들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사주라는 거는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야 되는 걸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주주 간의 평등 이슈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정인에게서 그걸 자꾸 비싼 가격에 사주거나 뭐 싸게 사거나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의 규제가 생긴 건데 결국 이 뭐 삼성의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법을 개정을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 야기가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또 하나는 삼성전자 주주의 입장에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40조 정도의 주식을 이제 자사주 형태로 매입을 하는 거는 뭐 좋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아도 계속 자사주를 사고 배당을 하는 기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자사주와 배당에 투입한 금액이 80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 이제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블록딜의 형태로 사게 된다면 이 주주환원에 대한 총액을 늘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배당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고요. 워낙 자사주 쪽에 많은 돈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차피 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이게 물량이 나오지 않아요, 시장에. 그건 위결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킵되어 있는 상황에서 40조 원이라는 이 자본이 자사주 매입에 그대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물량에 투입이 되고 그게 소각이 되는 옵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 옵션 중에서 무엇이 더 주주에게 좋을 것이냐. 블록딜로 사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물량을 사가지고 소각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이냐. 당연히 그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후자가 더 좋아요. 예, 물량을 돌아다니는 걸 사주는 게. 그러니까 유통 물량을 네. 매입을 해서 그걸 소각을 하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국 뭐 이런 어떤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몇 가지 좀 희생이 되는 이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표면적인 하나, 그냥 이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뜯어 고쳐야 되고 저것도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의 어떤 그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게 부합하는지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고려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게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영역이었죠. 만약에 이 법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현재는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그 한 20%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대략 계산으로 한 8% 정도까지 8%대 낮아져요. 거의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 삼성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이렇게 낮아지는 걸 그냥 뭐 두고만 보고는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오너 일가에서 삼성 그룹 차원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거의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지배력 하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나요? 사실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 제 머릿속으로는 그게 잘 답이 떠오르지 않고요. 이 삼성생명법이 처음에 시장에 이제 불거진 게 2014년서부터 됐기 때문에 거의 한 8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삼성 만약에 이제 가문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시각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주총에서 특별 결의 사안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아시잖아요. 주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지주사로 가게 되면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게 전체 주주의 가치라는 측면, 주주의 가치를 지켜준다는 측면에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주사 전환한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 빠져요. 그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근데 그 이런 어떤 그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게 과연 전체 주주의 가치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좋은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그게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 다른 대안을 찾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30조, 40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요. 물론 그 법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7년 동안 이제 그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뭐 7년에 걸쳐서 나눠서 매도를 하면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겠냐.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버행이라는 게 어쨌든 불확실성으로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내가 들고 있는데 언제 이걸 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7년 동안 나눠서 한다는 게 또 자칫하면은 7년 내내 주가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주가 오르면 팔려고 할 테니까. 네네. 예. 이제 그런 어떤 제약 요건이 될 수 있겠죠. 예. 또 다른 부분에서의 우려인데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2대 주주인 거잖아요. 근데 지분이 뭐 지금 한 7%, 8%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삼성 그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한 8%대로 낮아진다고 하면 조금만 더 하면 국민연금이 사실상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이게 사실상 삼성전자의 국영화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고 혹은 또 뭐 기대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8%까지 떨어지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배 주주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지배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끄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비교적 그 소유 분산 기업에 가까운 형태의 지배 구조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포스코라든지 뭐 KT 같은 그룹처럼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사회를 중심으로 경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소유 분산 기업들의 경영의 흐름을 보면 이사회 운영이 다소 어떤 정부의 입김에 좀 맞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과거 보면은 뭐 KT나 포스코의 CEO 임명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정권이 바뀌면은 또 뭐 누군가가 여기에서 뭐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그 끝이 좋지 않았거든요. 뭐 삼성그룹이 혹시라도 이제 소유 분산 기업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라는 거거든요. 혹자는 얘기하기를 그 미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펀드가 최대 주주다 보니까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잘 되고 있다. TSMC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소유 분산 기업으로 가는 의사결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는 이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뭐 이거는 뭐 정치인들 비롯해서 경제인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 담론을 더 깊이 있게 토론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 오너의 책임 경영에 관한 문제도 있잖아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그래도 오너가 좀 책임을 갖고 계속 경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일관적으로. 예, 사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오너가 좀 모든 의사결정하고 권한이 그쪽으로 좀 많이 실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제도들의 좀 한계들, 뭐 예를 들면 높은 상속세가 또 공정가치가 아니라 시가로 매겨지는 부분들, 또 배당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보면은 이 오너가 또 있다 보니까 그 임기제 CEO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는 또 장점도 있어요. 특히나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처럼 이게 투자를 대규모로 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벌지 못해도 그거를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 같은 것들은 사실상 임기제 CEO에게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좋다 혹은 그냥 단편적으로 되게 나쁘다라고 이거를 재단할 수는 없고요. 상황별로 이거는 다 봐야 됩니다. 그 지금의 이제 삼성그룹의 그 위결권, 지분을 보게 되면 사실상 맥스 15%까지 인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15%의 지분은, 제가 그냥 느끼는 바로는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지분율이 거의 30%, 40%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위결권을 지배주가 다 거의 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배당을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그거를 소수주가 견제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15%, 20% 정도는 만약에 여기에서 뭐 자칫 잘못해가지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는 다음번 주총에서 이사를 뽑을 때 지배주주의 입맛대로 이사를 뽑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뭐 이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그런 지배 구조가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정말 훌륭한 전문 경영인이 나와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처럼 그런 전문 경영인 중심의 이사회 중심의 경영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항상 걸림돌이 됐던 게 이런 오너 경영, 또 소수 지분으로 지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좀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 지적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전문 경영인 방식의 그 경영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시기상조다, 뭐 그럴 만한 경영인도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면 창업주에서 2세, 3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창업주는 당연히 그 회사를 없던 거에서 이렇게 키운 거니까 그 창업주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반대로 뭐 2세, 3세 같은 경우에는 경영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전문성 있게,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책임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문 경영인, 굉장히 뛰어난 전문 경영인이 책임을 지고 아주 장기에 걸쳐서 그 회사를 경영을 잘하면 오래 하실 수 있는 거고, 보상을 충분히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못하시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갖춰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 중심, 그리고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제도 측면이나 혹은 이사회 전문성, 혹은 보상, 책임,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100% 갖춰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과도기적인 측면에서의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삼성생명법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보다는 좀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문제는 계속 될 거예요. 예, 이게 뭐 사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그 영향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전체 주시장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한국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제도를 먼저 개선을 하고, 그래서 전체 이해관계를 일치를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최남곤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